예, 안녕하세요. 오성욱 교수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계속 헌법 60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꼭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적어도 이런 헌법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니까 지방의 지교회 그다음에 뭐예요? 지방의 총회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5월 달에 총회가 열립니다. 이제 그 총회가 결정되고 거기서 결의된 사항들을 집행하려면은 물론 거기에 이제 다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다 있지만 이분은 또 현장의 목회자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장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총회 본부를 둔 거예요. 총회 본부.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은 1년마다 열리고 있는 그 총회 결의사항들을 각각의 뭡니까?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각각의 부서의 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도와서 그런 일들이 잘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기관을 총회는 총회 본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와 그럼 우리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저희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청원을 하고 내지는 어떤 것들을 조력을 받는 그런 쪽이 바로 총회 본부예요. 사실은 각각의 지방에도 이런 어떤 지방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에 너무 큰 어떤 그 지방회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방회의 어떤 일을 봐주는 그런 어떤 지방의 본부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지방의 본부라고 얘기해서 크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항시적으로 일을 봐주고 또 지방의 목회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서류를 떼어주고 발급해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조직이 있어요. 작은 조직들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총회본부는 이제 크니까 총회는 큰 거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딸려 있는 어떤 기관이나 부서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행정 직원들이 이렇게 상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총회 일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구를 여러분이 아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 총회에서 일 볼 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총회 본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헌법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총회의 업무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총회본부를 둔다. 제가 한번 그러니까 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결의된 사항들,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주기 위해서 총회 본부를 두는 겁니다. 행정 직원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본부에는 총회장 통솔하에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결의사항과 위임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총회 본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 본부의 재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총회 산하 기관인 유지재단, 교육자 공제 등은 총회 본부 재규정에 준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지재단과 교육자 공제가 총회본부 안에 이렇게 뭡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유지재단과 교육자 공제에도 이 총회본부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지재단과 교육자 공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총회 본부에 한번 기구와 직원을 보시면 총무님이 계셔요. 총무님의 직무는 뭐냐면 총무는 총회장의 지도하에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각국을 책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총무님의 직무고요. 총무는 교단 업무의 연간 평가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교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총회는 임원회 및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이럴 때 참석하여서 발언할 수 있고요. 이제 선출은 뭐냐면 소속 지방회에서 목회한 수 15년 이상 된 자를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는 뭡니까? 중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5년 이내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총무가 부재시는 뭐예요? 선임국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결연 시 지방회에서 추천한 자를 공천부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총회는 어떤 국이 있냐면 총무님이 이제 여러 가지 다 모든 일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선교국이 있습니다. 선교국은
총회가 결의한 국내 전도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국내 전도, 그다음에 교회 개척, 북한 선교, 특수 전도, 해외 선교에 관한 업무, 선교자 양성에 관한 업무, 선교 기금 조성에 관한 업무, 해외 선교 위원회에 관한 업무.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전도에 관해서 조금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선교국으로 전화를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교육국은 뭐냐면 이분들은 총회가 결의한 교육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교육 업무예요. 그래서 각종 교재 발행 및 도서 출판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교회학교 교사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육성 지도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학생회 전국연합회 육성 지도에 관한 업무, 장학사업 육성 업무, 그 다음에 청년회 전국연합회 육성 지도에 관한 업무. 그러니까 교회 학교 관련된 그런 어떤 지도와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뭡니까? 교재를 발행하는 곳이 바로 교육국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문제나 내지는 그런 것들을 비전을 갖고 있으면 교육국이나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이 있어요. 사무국은 뭐냐? 총회가 결의한 소관 업무를 집행하며 본 교회의 재반 사업을 총괄하며 인사 사항과 전산 업무, 각 지방회와의 연결 업무, 교파 간의 연결 업무, 타국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사무국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연결 업무, 대내외 연결 업무, 그다음에 이렇게 선교국, 교육국 딱 떨어지는 어떤 말 속에 이미 어떤 그들의 의무 내지는 임무가 딱 주어져 있잖아요. 선교, 교육 이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사무국이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수발 업무, 의전 집행 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 인사기록 정리 업무, 문서 자료 보관 업무, 인사 발행 업무, 국내외 포상 업무, 총회 임원회 각 부서, 각 위원회의 재반 회의 준비 및 결의사항 집행 업무, 그 다음에 교세 및 모든 통계 업무, 직원 복지 업무, 차량 관리 업무, 전산실 업무, 타국에 속하지 않는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사무국에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국이에요. 선교국, 교육국,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사무국. 이렇게 세 개의 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필요한 어떤 국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업무를 컨설팅을 받고 저들에게 뭡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서류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사무국에서 주로 많은 것들을 하니까 일단 여러분 사무국 쪽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리과는 금전 출납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 평신도국은 뭐예요? 평신도국은 평신도 운동에 관한 그런 재반 사무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회 본부가 총무님 계시고 총무님 총괄을 하시고 그다음에 선교, 교육, 사무국, 그다음에 평신도국 이런 식으로 국이 4개가 있는 겁니다. 4개가 있으니까 이 각각의 국에 맞는 이 각각의 이 4개의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류를 보낼 때는 어디로 보낼지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며 또 컨설팅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많이 받고 싶으면 그걸 잘 보십시오. 선교국은 선교, 교육국은 교육, 그다음에 출판 업무 이런 것들 주로 관장하고 있고 사무국은 기타 여러 가지 연결 업무, 그다음에 문서 수발, 그다음에 인사기록 정리, 기타 등등을 다 사무국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신도국은 평신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반 사무를 체계적으로 지도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국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는 뭐냐면 남녀전도 전국연합회,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총회본부가 이제 보이죠? 총회본부가 뭘 하는 곳인지. 거기는 총무님이 모든 걸 관장하고 있고 4개의 국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국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선교, 그다음에 교육국, 그다음에 사무국, 그다음에 평신도국. 경리과는 당연히 거기에 있는 어떤 금전 출납에 관한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4가지 국으로 크게 보면은
총회본부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각각에 맞는 국에 맞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컨설팅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교 사업 또 선교사가 중요하니까 혹시 선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잘 보십시오. 본 교회는 복음 전파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교회와 선교 협정을 체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OMS. 외국인 선교사 OMS와 저희들이 잘 협력하고 있고 이제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건데요. 선교 사업이 선교사 파송은 다음과 같이 하는데 선교사 선정 및 파송은 선교 협정된 해외 선교 기관으로부터 선교사를 파송받으면 먼저 접수하고 소정의 준비 교육을 마친 후 해당 지방에 배치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는 배치된 지방에 내 일정한 지교회의 교인이나 협동 목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OMS처럼 바깥 해외에서 다른 해외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받았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외국인 선교사는 선교 활동에 해당된 모든 법에 순종해야 하며 위반할 때에는 총회 결의로 해당 파송 선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은 물론 해외 선교기관에서 파송됐지만 저희들과 협력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얘기들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포상, 징계, 해벌, 복권 3원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 포상도 하지만 징벌도 해요. 또 징벌을 했지만 징계를 했지만 또 그 징계를 해벌합니다. 그리고 복권하고 사면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단에서는 내지는 지방에서는 포상도 하지만 징계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들은 끝날의 주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도 역시 사회성을 가졌은즉 피차의 선행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회 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보상하여 일반에게 모범을 삼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징계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범죄를 방지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바른 신앙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징계받았다고 해서 나는 끝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해벌과 복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되 특별히 징계는 뭐냐면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징계는 징계법과 이단 사입이 특별법에 의거해요. 그러니까 징계법도 중요하지만 이 2단 사입이 이 문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사면은 뭐냐면 징계받은 자가 징계 중 회개의 정의 확실하고 지교회나 교단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 해당 치례와 재판위원회 건의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장이 뭡니까? 사면할 수 있습니다. 단 기록 말소도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면은 잘못된 모든 기록까지 말소할 수 있고 총회장님이 사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데 헌법 중에서 이제 뭐 헌법이라는 것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는데 헌법을 수정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수정 발의해야 돼요. 개정 및 수정 발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또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 개정 및 수정 발의는 지방의 결의 아니면 뭐예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건의로 발의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발의된 개정안은, 그럼 이제 발의를 했으니까 바로 그럼 투표에 붙이자. 그게 아니고요. 법제부를 경유해서 헌법연구위원회에서 헌법연구위원회 회부가 돼요. 그럼 헌법연구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그 개정안을 차기 총회 전까지 연구를 하고 법제부에 회부를 합니다. 그죠? 그럼 법제부는 뭐가 돼요? 헌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 결의하고 총회는 이를 즉시 공포한다. 그러니까 헌법이 개정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이나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냐면 법제부가 받아서 그것을 헌법연구위원회에 회부를 해요. 그러니까 헌법연구위원회는 회부가 됐으면 그걸 1년까지 이 다음 총회까지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법제부에게 회부되면 법제부는 그것을 총회에 상정해서 여러분 총회 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개정하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거죠. 이런 과정이. 그래서 헌법 개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막 이렇게 고칠 수 없게 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헌법이 막 고쳐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법 개정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전도사님들 우리 그 어떤 은퇴가 60살이었어요. 제가 이제 원갑을 할 때 그때 우리 송창원 원장님께서 이제 그 어떤 것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헌법 그 개정 수정 발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방의 쪽으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65세로 아마 그 우리 전사님들 은퇴 연령이 이렇게 높아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65세인데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로 65세면 끝난다 그래서 생각하면 안 돼요. 65세 때 그 지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 전사님 70세까지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7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은퇴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70살까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이제 목신원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연세가 되시는 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50대 한 중반쯤 오시면 졸업하면 그러면 전도사님 은퇴잖아요. 그러면 이 목신원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막 대두가 되니까 근데 원장님께서 막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막 그 해결책을 찾다가 결국 이제 65세로 그 전도사님 은퇴 연령이 높아졌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65세 때 그 해 지방 교회에서 70세까지 원한다면 70까지 연장되는 이제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들의 은퇴 시기가 조정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들 70세, 전사님들 70세까지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런 과정들이 그 헌법 개정 과정들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그 여러 가지 그 헌법의 개정 내지는 수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이 조금씩 고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시행세칙은 조금 헌법에 이제 시행세칙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지방의 결의나 대의원 총회 출석 3분의 1 정도 시행세칙은 헌법은 아니니까 이렇게 돼서 이걸로 이제 발의를 통해 가지고 시행세칙을 어떻게 돼요?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 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돼요? 1년 정도의 충분한 뭡니까? 법의 어떤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되기 때문에 결코 시행세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시행세칙도 굉장히 그 어떤 그 수정 내지는 개정 과정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또 그렇게 돼줘야 헌법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어떤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의 유권 해석 및 청원 질의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는 뭡니까? 임원의 결의로. 그 다음에 총회는 총회장 및 항존위원회, 신학대학교 이사회, 재단 이사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 연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연금이 뭐 고갈되냐 마냐 그러는데 제 생각은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교단에 큰 부흥을 주시면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들었거든요. 연금관리.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부칙은 뭐 그런 거고요. 이제 헌법에 보시면 이렇게 시행세칙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헌법의 그 주요 내용인데 그 시행세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헌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헌법이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시행세칙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더 분명히 합니다. 근데 지교회가 조금 이렇게 지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은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심 내지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만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교회에 닥쳐지는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행세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지교회는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당회 또는 직원의 결의로 지교회 운영을 위한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는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왜냐하면 이 내규가 있어야 이단들이 왔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내규를 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면
아마 교회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답니다. 그래서 내규를 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던데 여하튼간에 이 내규를 만들기 원하는데 그 내규는 헌법과 재규정이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내의 당회 또는 직원의 결의로 지교회 운영에 관한 내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교회 설치 규정은 뭐냐면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개척자가 감찰회를 경유하여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개척자가 감찰장님을 에게 보고하고 그 감찰을 경유하여 지방에 어떻게 돼요? 그 서무부, 그 다음에 심리부, 그 다음에 인사부. 그래서 뭡니까? 지방의 임원회 승인을 청원하여 지방에는 심사위를 허락하는 거예요. 단 폐회 기간 중에 지교회 설립 승인은 전도부, 심리부, 인사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원회의 결의로 허락을 받아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정기 지방회에 이를 보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립 기준에 미달 시는 기도처로 승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설립할 때 보면 간단치 않아요. 사실은요. 이래 보시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에 미달될 때는 여러분 기도처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처.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지방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행정 라인을 타고 하지만 폐회 기간 중 이거 뭐 지방의 폐회 기간 중에 지교회 설립 승인을 할 때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감찰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죠. 바로 전도부, 그 다음에 심리부, 그 다음에 인사부. 예, 전도부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임원회가 결의해서 허락하면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정기 지방에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 설립을 그러니까 지방의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조금 뭡니까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설립 기준이 미달되면 기도처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기도처라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신원 전도사님들께서 기왕이면 개척을 하시고 또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어떤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산전수전 누구 말대로 공주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에 최적화된 그러한 전도사님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개척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축복이거든요. 저도 인생 가운데서 6년 10개월 용인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때 결정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10대 명밖에 안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누가 바뀌자면 제가 바뀌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을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내지는 7년 정도 7년에서 10년 정도만 개척교회를 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회자 훈련은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개척교회가 승인이 허락되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 교인 10명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기준은 뭐냐면 예배 처소 대지 또는 건물을 2년 이상 전세 월세를 해야 돼요. 2년. 이웃과의 거리가 뭐냐 500m 이상이 돼야 돼요. 단 타교파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왕복 6차선 이상에 건너는 것을 예외로 한다. 그 다음에 교회 설립 승인서, 신설교회 소재지, 신설연월일, 신설자, 개척자, 그 다음에 신설동기, 장년숫자, 유년숫자, 이웃교회의 거리, 그 다음에 시무, 교육자 인사기록 카드 4번이 필요하고 성인 교인 명부, 그 다음에 신설교회 현황, 도면이 필요하고요. 재산 목록 및 소유증명서. 네, 이게 필요합니다. 단 그러나 지방의 폐회 기간 중에 지교회 설립 승인은 전도부, 그 다음에 심리부, 인사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원의 결정으로 허락을 받아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정기 지방회의 이를 보고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양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의 서류를 여러분이 다 구비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보면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장로님 서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행세칙에 넣었단 말이에요. 장로의 서열은 안수일자가 중요합니다. 이에 의해 정하며 같은 날짜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며 호칭은 선임장로라고 부르게 되며 기시행 교회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회는 예외로 하는 거고요. 단 타 지교회에서 전입된 자는 해 지교회의 시무순으로 하는 겁니다. 해 지교회, 그 지교회의 시무순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장로의 서열은 시무, 원로, 명예 협동으로 이제 장로님의 서열이 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원로 명예장로 추대에 대한 그런 시행세칙이 있는데, 원로 장로님은 원로 장로 추대 절차는 당의 결의를 거쳐서 지방회에 청하여 허락을 받아 해 지교회에서 추대직을 경영해요. 명예장로 추대는 뭐냐면, 명예장로 추대는 당의 결의를 거쳐서 추대합니다. 이거는 지방의 어떤 사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를 지방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 원로 장로님 뭐를 할 수 있냐면 지방회 때 발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에 걸쳐서 지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이 문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전도사의 목사 안수 청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인데, 시무교회 당회가 없으면은 교회는 직원회죠. 그래서 결의하여 사무총회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성명서와 그 소정 양식에 의거해서 지방에 제출합니다. 감찰을 경유해야 되겠지, 그죠? 네. 감찰을 경유해서 지방의 서무부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지방에는 심리부로, 그 다음에 심리부로 서류를 이관케 해서 서류를 심사하고, 인사부에서 뭐예요? 면접을 하죠. 그 사람이 바른가. 그러니까 인사부는 사람 면접하는 거고, 심리부는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서류 그 자체를 심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목사 안수 청원자의 서류를 심리하여 총회 고시위원회에서 쉬취하고 청원합니다. 목사님은 총회 일이에요. 전도사님들은 뭐고, 지방회에서 끝나는 행정 절차이고요. 총회는 고시 합격한 자를 공고하여 공고된 자에게 총회 성결인 대회에서 안수례를 거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원로 명예 목사 추대는 어떻게 돼요? 원로 명예 목사 추대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자, 원로 목사 추대 절차는 당회나 직원회의 결의로 지방회에 청원해요. 예. 그 다음에 추대받는 원로 목사에 대해서는 지교회가 현직 담임 교육자 창립비의 30%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 목사님은 뭐냐면 당의 결의를 거쳐서 지방에 보고한 후 해 지교회에서 추대직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지방에는 왜냐하면 똑같아요. 명예 목사님들은 뭡니까? 원로 목사님들은 발언권이 있어요. 지방회 때. 그러니까 지방회 차원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교육적 청빙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위임 목사 청빙은 어떻게 되냐면 당회에서 결의한 후 본인의 내락을 받아서 사무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어 청빙서를, 자 보십시오, 감찰회를 경유하여 지방에 제출하면 지방에는 승인 후 위원을 파송하여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케이스는 어떠냐면, 그러니까 위 목사님은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진 않아요. 담임 목사님은 뭡니까? 다른 분들을 모시는 분이니까, 다른 교회 계신 분을 모시거나 다른 어떠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모시는 거니까 담임 목사님 청빙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절차상으로. 담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 또는 직원의 결의를 거쳐서 사무총회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청빙은 재석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청빙서를 감찰회가 나오죠. 감찰회를 경유하여 지방에 제출하면 지방에는 심리부, 접수는 이제 보통 뭐냐면 접수는 서무부에서 하고, 그거에 대한 뭡니까? 서류 심리는 심리부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인사부에서 소위원회를 거쳐서 해외 지방회장에게 송부합니다. 청빙서를 받은 목사가 부임할 때는 사임서를 해 지교회를 거쳐서 지방에 제출할 것이요. 수리되면 지방에는 이명증서와 교육자 카드를 부임할 지방에 송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청빙서를 받은 목사가 부임할 때는 사임서를 뭡니까?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그 지방의 해지교회에서 뭡니까? 해지교회를 통해서 지방에 제출할 것이고, 수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에는 뭡니까? 이명증서와 교육자 인사기록 카드를 부임할 지방에 송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순서가 꺾이면 안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나 어느 교회 돼요. 그렇게 하고 사임서 제출하고 청빙서를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청빙서를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사임서를 해지교회를 거쳐서 지방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빙서가 오지 않았는데 사임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청빙받은 목사가 부임하고 임명증서와 교육자 인사기록 카드가 접수되면 인사부 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지방회장이 출입권을 부여합니다. 부목사는 어떻게 돼요? 부목사, 교육목사, 음악목사 이런 분들은 부목사는 뭡니까? 담임 목사의 제청으로 당회가 결의하여 지방의 승인을 받아서 청빙하고 그 임기는 1년이에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제청과 당회 결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은 이렇게 쉬운데 청빙은 뭐냐면 지방회를 통해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부목사는 이게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 사임 시 자동 사임이에요. 그리고 해 지교회 담임 목사로 2년 내에 청빙할 수가 없습니다. 해라는 것은 그 당해년도 할 때가 해. 바로 그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해요. 타교파 목사님을 어떻게 청빙하는가? 타교파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임명증서, 교회 혹은 교파 탈퇴 성명서를 요하며 고시위원회로부터 성결교회사 헌법에 대한 고시를 거쳐야 하고 총회 지시에 따라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임전도사님들, 여러분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담임전도사님 청빙은 담임 목사님에 준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담임하는 거니까. 그 외 남녀전도사는 당회 결의로 청빙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에서는 직원의 결의로 청빙을 합니다. 단 본교회 전도사 또는 타교파 전도사의 전출입은 지방회 인사부의 승인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에 준하지만 남녀 전도사님들은 뭡니까? 당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에서는 직원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의 사항이 아닙니다. 요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승인은 대신에 뭡니까? 지방회가 하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뭐 노후생활 지출비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산, 위원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에 뭐 이런 거는 아직 뭐 비치 문서는 여러분들 지방회장님이나 아니면 서기가 되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징계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아무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징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징계에 붙일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교육자를 포함한 모든 교인 치료회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성경의 교훈에 준구한 본교회 교리, 지도원리, 예배규범, 생활규범을 위반하거나 정체나 제도 이외의 행동을 취하며 선동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선동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징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종목은 뭐냐면 근신이 있고 최고 2년 이하이며 본 교회의 모든 회원권을 일부 또는 전권을 정지할 수 있고 정직은 뭡니까? 성찬 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 면직은 뭡니까? 무기적으로 성찬 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을 정지하는 거죠. 파직은 정말 이건 힘든 거죠. 무기인이 교육자 및 교직자는 성찬 참여권과 시무직과 권한 일체가 정지되며 칭호가 박탈되는 평균이 돼버려요. 파직은. 출교는 뭡니까? 본교에서 제명되면 4년 이내에 복권되지 못해요. 추징은 뭐예요? 이상 각 사항에 해당되는 범행으로 인하여 교회 재산에 대한 부정이 있을 때는 병과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벌은 뭡니까? 기간 내에 재범했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중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한 뭡니까? 엄격한 징계법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혜로도 하지만 이런 징계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고소자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요 조항이 있어요. 화해 조항. 예, 고소를 재판위원회에서 접수할 때는 고소자로 하여금 먼저 피고소자와 화해를 권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심리에 착수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화해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고소장 보시면 쭉 나와 있죠, 그죠? 네, 쭉 나와 있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고.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 이단 사입이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법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게 뭐냐면 징계를 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뭐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교회법을 잘 준수하고 있고 교회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는데 특별히 교회를 잘 다ним하고도 많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바로 잘못한 이단 사이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